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뭐 수차 얘기 드린 것처럼 얘는 주제를 벗어나 있는 문장을 둘이 모질인 애들 둘이 쳐다보고 웃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주제를 벗어난 문장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하고 그 다음에 1번 문장 정도를 보면 얘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금방 짚어낼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각각의 문장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 주제를 벗어나 있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장을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글에 키워드가 바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거리를 두거나 그 다음에 또는 이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뭐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행동을 단념시킬 수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행동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감을 두는 것 또는 실제로 어떤 거리감을 증가시키는 것, 이런 즉 머릿속에서의 거리감을 두는 것,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해나가다가 여기에 나왔던 이런저런 말들을 섞어서 보기를 만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에 보면 헤어 트레이너가 하는 운동과 관련된 충고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한다. 이 사람들이 최대의 만족감을 얻게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신들의 신체적 변화에서 나오는 최대의 만족감을 얻게 한다라는 4번 문장에 나오는 얘기는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extend라는 단어는 늘리고 펼치고 뻗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거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또는 단지 늘리는 건데 거리에 대한 감각을 합쳐서 거리감 정도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리적 거리, 그리고 하나는 관념적 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행동을 단념시킬 수 있는 거죠. discourage라는 단어는 못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쉬워요. 그러면 dis하고 반대되는 말 만들 때 encourage 만들면 되니까 얘는 하게 하다, 하라고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discourage는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럼 이 거리를 늘리는 겁니다. between the self하고 temptation 간에, 즉 자기 자신하고 자아라고 해도 좋고요. 자신과 그 다음에 유혹 간의 거리를 늘리는 거죠. 자, 나 자신과 나를 유혹하는 요소 간의 거리를 실제로 늘려버리는 건 이게 뭐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giving into라는 말은 굴복하다라는 얘기거든요. give in 자체가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to를 붙여서 누구에게 내주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굴복하다, 항복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되죠. 자, 그리고 표현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discourage라는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a from ing라고 써서 A가 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이런 말 만들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discourage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주 쉬운 단어로는 stop이랑 keep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prevent나 private 같은 이런 단어들도 잘 들어오죠. 자, 이런 말들이 들어와서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떤 나 자신과 나를 유혹하는 요소 간의 거리를 두는 것, 그건 심지어는 실제 거리도 두는 것도 되지만 관념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할 수 있냐면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루틴리하게요, push their plates니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접시를 push away니까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접시를 밀어내버리죠. 뭘 피하기 위해서냐면 과식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접시를 밀어버린다라는 게 앞쪽에 나왔던 얘기로 바꾸면 실제 거리를 늘린다라는 얘기에 해당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건너서 걸어갑니다. 그 거리를 건너서 걸어가게 되는데 어디로부터? 베이커리로부터 길을 건너서, 저기 만약에 이게 길이면 베이커리가 이쪽에 있다면 여기서 건너편 이쪽으로 길을 걸어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매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아주 유혹이 되는 이 달달한 스낵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찹쌀떡이나 베이글이나 이런 것들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이런 놈들을 구매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건너 걸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영양사들이나 그 다음에 또는 이 체중 관리 프로그램들은요, 일상적으로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다이어트 고객들에게 뭐 하라고? 늘리라라고 충고를 하는 거죠. literally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자, 요게 형용사로 글자 그대로의라는 말이 되고요. 자, 그래서 글자 그대로 늘리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 거리를 늘리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유혹이 되는 물체 사물 간의 거리를 늘리라고 하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 걔네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혹이 되는 물건이 위치하게 되면, 더 멀리 떨어지게 되면, 저 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덜 할 것 같죠. 거기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걸 덜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한 행동을 덜 하게 될 것 같아요. 뭐야, 이렇게 끝나버린 겁니까? 지문이 뭐 얘는 간만에 엄청 쉬운 지문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이 책 마치고 다시 한번 유연편을 짧게 하기는 할 건데, 그 다음에 거기서는 그 다음번 책에서는 정답이 되는 단서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 확대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것, 지문의 모양을 잡는 것 정도는 이 책에서 기본은 정리를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6번 가볼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첫 번째 연결사를 조심하세요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하나 있었냐면 지시어 대명사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연결사 같은 경우는 기능 중심으로 사고해 보세요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시어 대명사도 뭐 일반적인 대명사는 잘 안 놓치는데 빼먹으면 안 될 말 중에 such라든지 as well이나 그 다음에 또는 to, also 같은 것들도 문제를 푸는데 대단히 좋은 단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것들 놓치지 말고 보시라 라고 그랬고, 그 다음 네 번째 뭐라 그래도 맥락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나중에 뭐 좀 더 자세하게 보기는 할 겁니다. 시간 순서로 쓰이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그래 화제가 바뀌어서 다른 화제를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 안 놓치면 좋죠. 자,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보고 나면 가급적이면 A번보다는 B번이나 C번으로 먼저 읽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그랬고, 그 B를 딱 읽었더니 너무 택도 없으면 그때는 B를 제끼고 C로부터 읽어서 글의 순서를 잡아가는 게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앞쪽에 있는 문장들은 굉장히 자세히들 잘 들여다보는데 뒤에 있는 문장들을 대충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좀 주의해서 잘 챙겨서 보시면, 특히나 맥락과 관련되었거나 앞쪽에 나오는 지시어를 받아야 될 경우에 뒷문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단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두 개가 묶이고 하나가 따로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어디가 앞인지를 가늠할 수 없으면 어떤 사고도 좋다고 그랬죠? 누가 결론으로 적당하지? 어떤 말이 맺은말로 적당하지라고 쳐다보는 것도 이 글의 순서를 잡는데 꽤나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번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건 결국은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뭘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자꾸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주간학습지가 총 40부까지 나갈 건데 계속해서 빠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봤을 때 말이에요. 예를 들면이라는 말을 보고 뒤에 혼자 있는 사람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미 풀어본 문제니까 얘가 뭐에 대한 예가 되고 있는 거였죠? 어떤 dispositional information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은 그 다음에 언제도 일어나는 거냐면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례로 B가 나타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에 보시면 어떤 말이 A번에 보시면 뭐가 하나 있었냐면 this가 있었는데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좀 예리한 파트너라면 좀 이렇게 감각이 좋은 예민한 파트너라면 그러면 이런
상황을 딱 인지하고 어떤 기회를 줄 거냐면 대화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 앞쪽으로는 대화에서의 상황이 나오면 되는 거네요. 뭐 하는 경우에 기분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데 대화에서 알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B하고 얘는 대화가 아닌 것에서 알아내는 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이니까 요렇게가 하나의 묶음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 막 대화에 관심이 없거나 그 다음에 가고 싶어 환장을 하는 이걸 눈치채는 게 뭐냐면 지금 this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 말이 하나의 묶음으로 묶이는 거니까 C하고 A 앞부분이 하나의 묶음이 되고 그 다음 A의 뒷부분하고 B하고가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어떻게 된 건지? 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생겨있는 지문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런 게 이제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듯 빈칸이 지문이 어려운 거고요. 순서삽입은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유형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복적 훈련이 필요한 건 이 순서삽입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리는 학습지 빼먹지 말고 계속 챙겨서 푸시고, 빈칸은 자꾸 문제를 풀어가면서 뭐에 대한 사고 수준이 높아져야 되냐면 비유적 표현에 대한, 메타포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져야 그래야 빈칸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잘 풀 수 있습니다. 그건 각종 주제, 요지, 제목 이런 것들을 풀면서 제가 자꾸 얘기 드릴 테니 여러분도 자꾸 사고를 그렇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을 한번 보죠. 자, 대화에서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말의 내용에 집중이 되죠. 언어적 내용에 집중이 돼서 그 다음에 뭔가 표현하는 행동, 뭔가 표현하는 행동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적인 말의 내용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can or signal, can 뒤에 나오는 signal이니까 얘는 동사겠죠. 뭔가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죠. intentional, 의도를요. 우리의 파트너에게 의도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대화에서 우리들 대부분의 주의나 관심은 오직 어디에만 쏠리게 되냐면 주로는 이 말의 내용에 집중이 되기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그 다음에 얘도 어떤 신호를 주게 되죠. 의도의 신호를 보여주게 되는데 누구에게? 우리 대화의 상대방에게 보여주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아주 철저하게 throw라는 형용사가 철저한, 완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 뒤에 ly 붙였으니까 철저히, 완전히라는 말이 되겠죠. 자, 철저히 engaged in이니까 참여하고 있다면이라는 말이네요. 이거 참여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몰두하다라는 이런 말도 됩니다. 집중하다. 자, 만약에 당신이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면, 당신의 파트너가 말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뭘 유지하게 될 거냐면 더 높은 수준의 게이즈를 얻어내게 되겠죠. 이게 뭔가 이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응시 또는 뭐 시선 이렇게 해도 되겠고, 당연히 동사로 쓰면 응시하다, 계속 쳐다보다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완전 당신의 파트너가 말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으면, 몰입하고 있으면,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더 높은 정도 수준의 게이즈를 하게 될 거라고요. 더 잘 쳐다보게 될 거고, 특히나 언제 그러하냐면 파트너가 이야기를 할 때 더 집중해서 쳐다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당신은 또한요, 아마 뭐 할 거냐면, 미러라는 단어는 거울이잖아요. 뭐 반사하다, 반영하다 이런 말로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신은 또한 그녀의 expression을, 여기서는 이제 표정 정도 하면 되겠고요. 표정도 반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as, 왜냐면 they가, 표정이 compliment이라고 하면 얘가 보완하다, 보충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상대방의 이야기, 말의 내용에도 집중을 하겠지만 표정에도 잘 집중을 할 거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표정이 뭘 보완해 주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해 줄 거니까 아무래도 표정에도 신경을 쓰게 되겠죠. 예를 들어 잘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야, 정말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잘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며 표정이며 이런 것들이 보완을 하게 돼줄 거니 상대방에게 잘 집중을 해줄 텐데, 만약에 당신이 흥미가 없거나, 그죠? interested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흥미가 없거나, 당신의 파트너가 has to say 말하는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그 다음에 또는 be anxious to라는 말은 막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고 싶어서 초조하고 갈망하고 이런 걸 anxiou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막 떠나고 싶으면,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막 집에 가고 싶고 이러면, 그러면 you might gaze, 당신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덜 쳐다보고, 그리고 더 많이 fidget을 할 수도 있겠죠. fidget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못 있고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전 이런 데는 어쩔 줄 모르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쓰는데, 쭉 풀어서 쓰면 얘가 집중을 못하고 막 자꾸 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fidget이라고 합니다. 막 시계를 보거나 막 자꾸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막 코를 파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fidget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sensitive 파트너는요, 아주 예민한 감각이 좋은 파트너라면 is likely notice this가 아까 이거였죠. 이것을, 즉 상대방이 지금 이러하다라는 걸 눈치채고, and 그리고 provide an opportunity, 기회를 줄 거라고요. 어떤 기회를 줄 거냐면 그 대화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딱 하는데 자꾸 집중 못하고 딴짓하고 이러면 봤다가 꺼져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내고 받는 거네요. 뭐를 보내고 받느냐면, 이 어려운 단어가, 이거 진짜 어려운 단어인데 이상하게 수능에 이 단어가 엄청 잘 나옵니다. disposition이라는 단어는 기질,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요거 경우에 따라서 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냐면 기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단어가 이 뜻으로 사용이 되네요. 그래서 dispositional이라고 하면 그러면 기질의, 기질적인이라는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기분의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기분인지에 관한 정보,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은 일어나는데, 심지어 언제도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때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화 중이 아니어도 저 사람이 현재 기분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solitary individual은요, solitary라는 말은 혼자 있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이냐면 serious expression을, 아주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강렬한 주의를 가지고, 뭐 관심, 주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심각한 표정으로 굉장히 집중을 해 있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 있는 혼자 있는 사람은 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일 하나에 딱 집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와, 이거 approach라는 말이 다가가다, 접근하다죠. 그러니까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누구보다 그러냐면 someone보다. 그런데 어떤 someone이죠? 미소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몰두하는, 집중하는, 앞에 나왔었죠?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자, 그닥 많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은 사람, 웃으면서 별로 집중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게 막 심각한 표정을 짓고 한 가지 일에 딱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다가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on occasion, 뭐 가끔, 때때로 이런 얘기고요. 자, 가끔 당신이 이런 경우를 봐요. 이런 경우를 어디에서 보냐면 아주 바쁜 가게에, 아주 분주한 가게에 직원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직원이에요. 정말 정신없는 가게 직원에게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It's almost like the person, 거의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 같냐면 사람이 is hanging out이네요. hang out이라는 말은 내걸다 라는 얘기거든요. 내걸다 라는 말이
국기 같은 거 이렇게 집 밖에 걸잖아요. 거기에 내에 걸답니다. 그야말로 행이 매다는 거니까 밖에다가 매달다라는 얘기 우리가 뭐 개양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은요, 이러는 건 마치 뭐와도 같냐면 그 사람이 걸고 있는 것과도 똑같죠.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 라는 이런 사인을 걸고 있는 것과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정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행아웃은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어떤 뜻도 있냐면 행아웃이라는 말은 내 걸다고 전혀 상관없이 얘는 같이 함께 몰려다니다, 함께 돌아다니다 라는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몰려다니다, 그러니까 놀다죠, 놀다. 그래서 붙여서 쓰면 행아웃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여 노는 장소 이런 데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노는 건 행아웃이에요. 플레이는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들 노는 거. 막 땅 파고 이렇게 뭐 모래 물 뿌리고 이러면서 노는 게 그야말로 운동장에서 노는 게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잖아요. 거기서 하는 놀이가 플레이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건 행아웃이라고 그래야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뭐 전체 내용을 쭉 봐갈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A번에서 기분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이 문장을 보면 그러면 기분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관한 얘기였을 텐데 그때 대화에 참여한 경우를 얻어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렌지색으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오렌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하나의 묶음이 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 그린으로 된 부분이 또 하나의 한 묶음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지문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 지문 각각의 문장들의 뒷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가볼게요. 왜 막 호호 이러지? 그 다음에 37번 봅시다. 37번은 보시면 A번에 보시면 이게 우리 다음번 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태까지 이번 책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image는 for example하고 같죠.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if도 대부분 그래요. 만약에 뭐뭐라면 하는 건 없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에서는 image나 if나 이런 단어들이 또 아주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쓰이죠. 예를 들어 주제요지 제목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it is conceivable, 그건 이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 뒤로 가서 뒤집힐 겁니다. 그건 이제 단어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글을 논리적으로 조금 더 국어처럼 읽어가는 걸 그 다음번 책부터 조금 더 강화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까지 마치면 그래 다음번 책에서는 그래서 정답과 관련된 단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글의 전개의 4가지 모양하고 그 다음에 강조 표현밖에 안 봤어요. 여러분하고 강조 표현 뭐 있었죠? 짜장면 말고 짬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인사 그 다음에 문장 부호 따옴표, 자, 이런 것만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이외에 예를 들어 이따가 오늘 하나 보여줄까? necessary 같은 말 들어가면 그것도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다음번 책에서 조금 더 확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뭐 할 거냐면 29번에서 40번만 한 7회 8회 정도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빈칸 쪽으로만 당겨서 하고 준비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뭐만 하시면 되냐면 나눠드리는 주간학습지만 지금 푸는 것처럼만 꼼꼼하게 안 빠지고 챙겨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가끔씩 주면 안 풀어놓고 이렇게 닥치고 그냥 가는 이런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서 맘스터치는 열심히 먹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가시면 대략 현재 제 경험으로는요 그냥 이게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니까 딱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대략 보면 이제 학원의 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 성적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영어 3등급 정도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6개월 정도면 1등급 진입합니다. 본인이 성실만 하면. 그래도 아예 낮은 친구들도 있어요. 5등급 이런 친구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걔 대신에 그 친구들은 한 3등급까지는 금방 올라가죠. 진짜로 쉽게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려면 그때는 기본기가 좀 더 쌓여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까불까불하지만 않고 실수만 안 하면 그러면 어차피 게임은 영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고가 나지 않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좀 획득하면 그 다음에 또 수시 기준으로 하자면 최저를 맞추는 과목으로 너무 유리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여타의 과목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거기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좀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imagine이라는 말을 봐서 뭔가 예를 들고 있구나라는 걸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온도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런 얘기가 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그러나라는 장치가 있고요. C번에는 보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러나라는 이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문장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물음표가 하나 남았어요. 문장의 뒷부분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문화가 일상적인 생태학적으로 기반된 유전자에 끼치는 선택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퀘스천을 던졌으면 어떻게 문화가 일반적인 어쩌고저쩌고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답이 지금 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나오는 A번의 imagine이라는 말로 여기에 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중간에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그러나라는 C번 자리를 보시면요. 인간이 뭘 해버리고 나면 문화적인 적응을 해버리고 나면이라고 했으니까 앞쪽에는 문화적인 적응을 못한 상태가 오는 거겠죠. 문화적인 적응을 못한 상태 A가 왔고 문화적인 적응을 한 상태인 C가 마지막에 오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 라고 질문을 하는 놈이 B에서 왔고 그 답으로서 지금 A하고 C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A, C 차이는요. 하나는 문화적으로 적응이 된 상태, 하나는 문화적으로 적응이 되지 않은 자연환경의 임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B, A, C의 순서로 풀어야 하는 거겠죠. 이게 문제를 풀고 나서 시간이 너무 지나갔고 여러분 표정이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를 효율적으로 잘 못 알아먹나 봐요. 문장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인간의 문화라는 건 누적되는 거죠. cumu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기에 쌓이다라는 힙의 의미예요. HEAP가 힙 쌓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축적하다라는 동사 accumulate이라고 쓰죠. 그죠?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모르면 안 되는데 이 단어를 알면 저 단어를 아는 건 너무 쉽거든요. accumulate이라는 말이 축적하다, 쌓아 올리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있는 cumul이라는 말이 얘가 쌓다라는 힙의 의미를 가져서 그래요. 그 앞에다가 강조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축적하다, 쌓아 올리다라는 말이 되고 여기 IB 붙어서 형용사 된 거잖아요. 누적되는, 점증하는, 그 다음에 쌓여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인간의 문화는 누적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가 누적되는 거 인간밖에 없죠. 이 지문과 관련된 이 내용과 관련된 거 지문에 많이 나왔어요. 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가 가능했냐면 문명을 만드는 게 가능했던 거죠. 동물들은 자기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된 기술도 자기 대해서 끝나버립니다. 자기 학습으로 끝나버리고 그걸 뒷세대로 넘겨주지 못하고 다른 공동체로 전파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특정한 이 유인원 무리들은 나무 가지 같은 걸 이용해서 개미를 잡아먹거든요. 개미집 같은 걸 발견해서 땅에다가 나무가지를 넣어둔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걸 뽑아서 그럼 개미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쫙 훑어먹는데 인간이었으면 이 기술이 역부족에게도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아래 단위로도 전승이 안 되고 그래서 걔네들은
큐무러티브의 성격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꾸 쌓여가니까 작은 구석기가 점점 발전해서 지금의 컴퓨터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의 문명은 누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주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에다가 이제 쪽수가 늘어나니까 이 기술이 전파되고 쌓여가는 속도는 당연히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선택압이 exerted, 발휘되는 선택압이 이렇게 됐네요. exert라는 단어는요, 어떤 권한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하다, 행사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발휘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나 문화에 의해서 발휘되는 선택압은이라고 됐죠. 문화에 의해서 발휘되는 선택압은 굳이 따지자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입니다. 선택압은 뭐죠? 선택압? 이 단어 모르면 이것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선택압이 나오면 이걸 선택압이라고 해요. 생물 시간에 배울 텐데. 환경 요인이 특정한 유전자의 선택을 고르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 이게 선택압이죠. 요새 고등학교에 과학 없어졌습니까? 요새 고등학교 다니 중학교 같은데 진화에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자기 지구에 무슨 확 하고 이렇게 뭐 구름 같은 게 확 덮어서 세상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 세상이 어두워진 게 어두운 걸 잘 보는 놈들이 살아남도록 선택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택압이라는 말이. 그래서 좀 이따가 얘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빙하기 때는 뭐가 선택압으로 작용했겠어요? 그 낮은 온도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놈들이 진화에 성공하는 걸로 선택압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선택압이라는 말을 뭐하고도 같이 붙여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냐면 Natural Selection이라는 말하고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죠? 자연선택. 이게 선택압이에요. 자연선택이 선택압이에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환경이 유전자의 선택 압력으로 작용하는 걸 선택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압이요. 근데 이 선택압이 자연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문화도 선택압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서로 이렇게 막 공동체 문화가 되게 발달한 데서 사회성 떨어지는 애들은요, 애인 못 만들어서 번식에 실패하겠죠. 그렇게 멸종해 가겠죠. 그런 종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문화에 의해서도 선택압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화에 의해서 작용되는 선택압이 더 강력합니다. 요즘요. 언제보다 그러냐면 it was 과거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과거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우리의 문화가 한정되어 있었죠. 어디에로? 동굴벽화 정도로. 그 다음에 그리고 섞이네요. 작은 무리의 동굴벽화나 섞기 정도로 우리의 문화가 제한이 되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뭐의 영향이, 문화의 선택압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인간의 문화가 선택압으로, 진화의 선택압으로 작용하는 이런 지문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자꾸 알고 이러면, 배경 지식이 좀 더 축적이 되고 이러면 지문에 유사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자, 하지만 그랬는데 우리의 점점 더 늘어난 문화적인 레퍼토리, 이게 우리가 레파토리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 이 목록이, 레퍼토리가 실제로 줄여버리는 거죠. 뭘 줄여버리냐면 이 선택압의 영향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압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originate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다 유래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디에서 유래하는 생물학적인, 그 다음에 또는 신체적인 측면이네요. 우리 환경의 생물학적, 신체적인 측면에서 유래하는 선택압의 영향을 줄여놓고 있는 거죠. 인간의 문화의 그 레퍼토리가 말입니다. 야, 그렇다면 어떻게 문화가 약화시키는 걸까? 이런 일반적인 힘을요, 뭐의 일반적인 힘이냐면 생태학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선택이죠. 뭐에 끼치는? 우리의 유전자에 끼치는 선택. 즉 뭐예요? 이거 선택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문화가 자연의 선택압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이징 같은 말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말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생각을 해보냐면 the temperature 온도가 of environment 환경의 온도가 keeps going up and down 계속해서 오르락 그리고 내리락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하는데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어떤 시기에는 말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유전적인 변이가 이거 지난주에도 나왔던 단어죠. 그 다음에 어떤 유전적 변이냐면 or helpful 도움이 되는 cope with라는 말은 어디에 대처하다라는 얘기죠. hot temperature에 더운 온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적 변인이 아마 선택이 되었을 거예요. 자, and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선택이 그 다음에 favor이라고 하면 이제 뭐 호의를 보이다, 유리하게 작용하다라는 말이죠. 자, 이런 변이에게 유리할 겁니다. 어떤 변이에게 유리할 거냐면 유용한 놈인데 추운 날씨에 유용한 변이들에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humans가 인간이 cultural adaptation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 문화적 적응을 해버린다면 말이에요. like 뭐처럼 문화적인 적용을 해버리냐면 modify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변형하다, 수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드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문화적 적응을 한다. 예를 들자면 동굴을 변형한다든지 예를 들어 바람이 불면 동굴 입구에 뭘 쳐서 뭐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동굴의 모양을 변형한다든지 fabricate이라는 단어는요. 만들다, 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fabric이라고 쓰면 직물이잖아요. 그 단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감 같은 걸 짜고 만들던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물을 만들다라는 데서 fabricate이 만들다, 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에어컨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굴을 변형하거나 에어컨을 만든다든지 자, 또는 옷을 만들거나 불을 피우다라고 하면 되겠죠. 배우들은 또 불을 건설하고 그러지 말고요. 자, 그래서 옷을 만들거나 불을 피운다면 stay warm,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적인 적응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counteract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counter라는 말이 against의 의미라고 그랬죠.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두 개. 하나가 counteract였어요. 뭐였죠? 얘가 대응하다였고 또 하나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가 counterattack이라고 쓰면 어디에 대항해서 공격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됐더라? 반격이라는 말이 됐죠. 당연히 동사로 쓸 수 있고요. 어디에 맞서서 행동하는 거니까 대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대응하냐면 이런 선택압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 temperature change가 온도의 변화는 humans experienced니 인간이 경험했던 온도의 변화는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이 경험했던 온도의 변화는 덜 consequential한 거죠. 3학년 문제가 되니 확실히 단어 수준이 좀 높고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 서너 달이면 또 금방 적응해요. 이 consequence라는 단어가 결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요. 얘가 중요한, 중대함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형용사를 만들면 스펠링이 살짝 변하네요. consequential이라고 형용사가 되면 결과로 일어나는 뭐뭐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라는 뜻도 있고 중대한, 중요한이라는 이런 뜻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경험했던 온도의 변화가 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because of 뭐 때문에? 이런 문화적 적응 때문에 덜 중요해지고 자, 그래서 the force of selection 선택의 힘은 어떻게 된 거죠? 선택압은 더 약해지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 38번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얘는 36번, 37번에 나오는 놈하고 주의사항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도처에 얘는 대명사나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 꼼꼼히 따져서 앞에 나오는 놈하고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추천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읽어서 글의 주제가 뭔지를 생각하고 나면 이놈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알아먹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습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인스타를 이렇게 한번 열어서 올려보는데, 이놈의 알고리즘이 자꾸 학원 강사로 보여주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게 이상한 설명하는 영어 강사들이 자꾸 나타나요. 뭐 나름 요즘 이렇게 이름값 좀 하는 강사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오렌지는 아니고요. 근데 그 보면 그 사람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뿐만 아니라 나 진짜 신기한 강사 봤습니다. 모든 유형별로 여태까지 수능에서 각각의 보기에서 정답의 개수가 몇 개였는지를 보여주는 강사가 나타났어요. 야, 진짜 할 일, 네? 남자. 뭐, 남자였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중요한지, 나 또 그런 사람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유형에서 1번이 답이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그러대요. 맞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한 번 있었던 건 알고 있어요. 1번이 답이었던 적. 그거 할 시간에 단어 공부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다음에 단어 뜻을 외우는 것도 뭐 이렇게 왜 이상하게 생각을 하냐. 요새 진짜 아까 컴플리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여기 이만 다른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뜻 차이를 가는데 그래요. 뭐 이 정도까지는 이게 가운데 I잖아요. 그러니까 I를 칭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야, 저걸 보고 야, 대단하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참 그 선생님하고 다른 쌤이에요. 그 쌤하고 다른 쌤인데 뭐 이런 거 몇 개 정도는 할 만하다 싶은데, 야, 근데 어떻게 전 유형의 문제를 보기별로 답이 몇 개였는지를 그걸 세고 앉아 있습니까? 야, 뭐 40번 문제가 1번으로 찍으면 맞는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그러니까. 야,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40번 문제는 홀수형 짝수형에 따라 보기 위치 배열이 달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꼼수를 부리는 자를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예, 그게 어른들 하는 말로는 사차죠. 그게 뭐 말입니까, 그게?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하다 해도 안 돼서 정말 단서가 안 남아서 찍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걸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 그때는 만약에 1번이 답 같기도 하고 4번이 답 같기도 하면 확률적으로 뭘 택하는 게 좋겠어요? 4번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행동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를 읽어서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더 이상한 설명 쭉 읽다가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읽겠지. 그래서 안 느는 거야. 나는 그건 뭔 얘기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읽고 나서 여기서 그 대충 읽다가 여기 3, 4번쯤 되면 정답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읽잖아.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옮길게요. 굉장히 자세하게 읽잖아. 너희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평생 해도 이 문제를 못 맞히는 거야. 뭔 얘기인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수능은 전부 다 뭐예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해서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글의 전개에서 이 문장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이 글의 전개에서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아래 내용에서 이 문장은 어떤 부분에 속해서 자기 구실을 담당해야 되는지, 그걸 찾을 때 활용되는 단서가 연결사 대명사인 거지, 연결사 대명사로 답찾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글의 내용을. 그리고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1, 2, 3, 4, 5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아,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뭐 저 말고 이렇게 다른 영어 강사들을 쇼핑을 하고 다니더라도 이 ABC 순서로 문제를 묻는데 두 개의 문건과 하나가 갈라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게 맺은말로 적당하지라는 얘기는 저밖에 안 할 겁니다. 글의 전개를 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한번 봐보세요. 다 연결사 대명사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안 나오잖아요? 그 문제 책에서 뺍니다.
아, 원래 그래요. 우리 직업이.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내가 설명하기 좋은 걸로. 내가 설명 잘하고 재밌는 단어들이 있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 꼭 1번에 배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수능 독해책은 꼭 encourage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놈을 1, 2번 안에 넣어요. 그래도 그 단어로 재밌는 걸 설명을 해주려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순서 섞지 않고 철저하게 책 만들 때 정답률 같은 걸로 다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중요한 거. 그리고 요즘 추세가 내 말이 아니라 작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37번, 39번 EBS 찾아보세요. 그 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37, 39의 물리적 단서 활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런 소위 연결사, 대명사 이런 걸로 답 찾는 걸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교육과정평가원이 공식적으로 작년 9월 모평 때 밝힌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지 않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 전제가 뭐예요?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무슨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글을 잘 읽는 거겠죠. 이메이진이 예를 들어 설명하겠구나 라고 읽히면 글을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instead 같은 말이 나오면 야, 상반된 진술을 앞이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대신해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잘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요, 정말 수능을 잘 보고 싶으면 이 뒤에 나올 내용은 이 글의 주제하고 어떻게 될까? 자, 오랫동안 이렇게들 생각해 왔거든요. 어떻게 될까? 반대되겠지. 그게 글을 읽는 겁니다. 무슨 여기서 이상한 단서를 찾고 그런 1번이 딱 한 문제 나왔고 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인스타에서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다 저격할까? 예? 인강하던 시절이었으면 했겠지. 수능을 막아는 7종 세트 이래갖고 올렸겠죠. 야, 그런 거 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퍼가기 좋게 만들고.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공유하면 책 한 권씩 보내주고 막 이러면 애들 막 미친 듯이 합니다. 애들 미친 듯이. 그 다음에 강의하다 보면 인강은 또 일명 팬들 생기잖아요. 그러면 걔들 뭐라 그러죠? 커뮤니티 따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니까요. 걔들이 그 말 뿜어내고 하는 건 내가 안 해도 우리 연구실 애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런 건. 물론 저는 못하게 했죠.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쓸데없는데 이상한데 혹하지 마시고, 다행히 여기는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결국은 영어 실력이, 그리고 글 읽는 능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38번 보죠. 너무 쓸데없는 걸 오래 떠들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 글의 주제는 뭐였냐면 메소드가 실패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그러면 그게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과학적인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학적 탐구 방법이 이거를 키워줍니다. 그럼 과학적 탐구 방법은요, 다른 방법들보다는 이게 훨씬 더 믿을 만하다라는 게 과학적 탐구 방법이지, 과학적 탐구 방법이 반드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정리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과학적 탐구 방법이란 뭐냐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과학적 방법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글은 글의 키워드가 뭐예요? 그래서 과학적 탐구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자, 드문 경우로요, 이 하나의 문장만 봐도 생각보다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우리가 더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측하거나, 그 다음에 인투이션은 직관이죠. 그 다음에 미신 같은 걸로 더 성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럼 이 지문에서 어떤 구실할지 감 잡히지 않아요? 과학적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하다 보면 그런데 과학적 방법이 아닌 게 더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최종 승자는 누가 돼야 되죠? 과학적 방법이 최종 승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러고 나서 읽어가다가 단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작동하는 모든 경우에, 여기서 그런 방법이 뭐였겠어요? 이런 비과학적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와 관련된 필자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문장은 이 글의 전개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야 자리가 잘 찾아지는 거지. 맨날 벗 찾아다니면 furthermore도 있고 이 벗도 있고 이 this도 있고 사람 대가리 터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풀면. 이 유형은 38번, 39번은 안 갖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지문으로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연결사, 대명사 이런 것들은 소위 거두는 겁니다. 단서로 활용되는 거지 걔가 정답의 단서로 나타나는 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한번 보죠. 이 기회를 빌어서 예전에 인강할 때 마치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했던 데 대해서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자, 왜요? 어제 운정에 있는 학원에, 일산입니다, 일산. 거기 있는 학원에 갔더니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서 있다가 저를 보고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나한테 인스타 DM을 보냈는데 내가 안 봐서 찾아왔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인스타 DM을 안 쓰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학원 선생님인데 제 수강생이었답니다. 그래갖고 와갖고 이제 또 간만에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죠. 그래서 뭐 저 얘기만 해드렸습니다.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하시라고. 근데 진짜로 주변에 보니까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냐면 어떤 방법이 fallible이라는 말은 얘는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방법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게 선언하는 건 아니에요. 뭘 선언하는 건 아니냐면 그게 실행할 수 없는, 효과 없는 workable이라는 말이 할 수 있는 이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실행할 수 없는, 운영할 수 없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방법이 실패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모든 건요, 뭐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냐면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주장하는 뒤에 of inquiry까지 탐구의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주장하는 모든 건 이렇게 됐겠죠. 모든 건 뭐냐면 이 과학적 방법이 더 믿을만 하다는 거죠. 더 신뢰할 만합니다. 뭐보다는 다른 어떤 방법들, 어떤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제시되어 왔던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그래도 과학적 방법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지 과학적 방법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장이 되게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proponent이라는 말은요, 앞에 PRO가 뭐죠? 찬성이에요. 어디를 향하는 걸 pro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찬성 또는 반대를 pros and cons라고 하거든요. 이게 찬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pro라는 말이 어디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찬성 이런 말이 되니까 proponent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찬성하는 사람, 지지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propose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propose를 한 사람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도 되냐면 제안자라는 말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지자겠죠. 찬성하는 사람. 과학적 방법에 대한 지지자들은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지지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니네들은 이슈한 거야, 챌린지를. 누구에 대한? 지지자들에게 챌린지를 이슈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지자들이냐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에 대한 지지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슈라는 단어는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명사로 이슈라고 하죠. 어떤 사회적 쟁점 이런 걸 이슈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고, 이거 말고 여러분이 이제 뭐 하나 알아두셔야 되냐면 동사로 발행하다, 발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발행하다, 발표하다의 명사도 되겠죠. 이 발행물이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왜 책 같은 거 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발간이란 말 영어로 iss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he second issue라고 하면 제2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간물의 몇 호라는 걸, 아, 이래서 웃고 있었구나. 내가 왜 웃고 있는데 표정이 좀 비용신 스펠링 틀린 줄도 모르고 그래서 웃고 있었군요. 헤어를 말고. 자, 이슈는 그래서 아,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네. 자, 여기에서 요런 명사로도 쓰입니다. 요런 명사로도. 그러면 여기 challenge라는 게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슈가 제기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냐면 다른 방법에 대한 지지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라고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느냐? Show us more reliable method를 더 믿을 만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다음에 than ours, 우리 거보다 더 믿을 만한 방법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걸 포기하고 너희들 걸 채택할게. 라는 이런 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자, 그러나 this challenge는 이런 문제 제기는 과학적 방법론자들이 제시하는 이 과학적 방법은 성공적으로 대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whatever the facts, 그 팩트가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라고 됐습니다. 그 팩트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팩트예요? be determined니까 결정되어야 할 팩트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사실을 결정해야 하든 간에 예를 들어 그게 달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는 것이든 그 다음에 또는 적절한 procedure이라고 하면 과정 절차죠. 농업의 제대로 된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됐건 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뭘 만들 수 있는 안전한 다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그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사실이 뭐든 간에 다른 방법은 탐구의 방법은 없어요. has proven 입증된 it to be as reliable as 뭐만큼 믿을 만한 과학적 방법만큼 믿을 만한 것으로 증명된 방법이란 없는 거죠. 실제로 사실이긴 합니다. 뭐가 사실이긴 하냐면 아주 드문 경우로라는 얘기죠. occasionally 경우 사건 이런 말이잖아요. 아주 드물게 우리가요 더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학적 방법이 아닌 추측으로, 과학적 방법이 아닌 직관으로, 심지어는 과학적 방법이 아닌 미신으로 더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자, 그렇긴 한데 없진 않은데 for every time, 그 모든 경우, 모든 때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그런 방법들이 아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로 작용을 했었죠. 자, 그런 방법들이 작용하는 워크가 아시죠? 작용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그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그런 모든 경우에 비해서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이 실패하네요. 자,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고 과학적 방법이 실패하는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there are innumerable의 numer 이게 숫자잖아요. 그래서 셀 수 있는 앞에 그러면 아니다라는 말 붙였으니까 얘는 셀 수 없는 이겠죠. 자, 셀 수 없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다라는 건 인정하겠는데 하지만 그 경우에 비해서 수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방법이 실패하고 과학적 방법이 통하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게다가 말입니다. 반면에 그런 방법들은 can lead us,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죠? astray로 데리고 갑니다. time after time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앞에 A가 붙으면 벗어나는 거죠. 어디로 벗어났냐면 street,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길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길을 벗어난이에요. 벗어난, 이탈한. 또 정신이 벗어나면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으로도 쓰죠. 자, 게다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우리를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리지만, 우리는 정상 궤도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어버리지만, 과학적 방법은 그래도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내부의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내부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뭐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냐면 스스로를 고쳐가는 거잖아요. 자기 수정, 자기 교정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뭘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글의 흐름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를 잘 파악하려고 하는 게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죠. 이어서 39번 보죠. 항상 첫 번째 문장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첫 문장이 보니까 종종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초기 수렵 채집인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적게 썼을 거다. 뭐보다? 이 농경인들보다 말이죠. 뭘 얻어내는데 그러냐면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얻는데 시간을 더 적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수렵 채집인들은 이 에너지가요, 리턴 에너지의 회수죠. 투자에 관한 에너지 회수니까 투자 대비 좀 이따 자세하게 할게요. 에너지 회수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하지만 이런 자원은 대체로 뭐냐면 집중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1년 내내.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어쩌고 쭉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앞에 나와서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초기에 수렵 채집인들이 그 다음에 농경인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자원을 얻기는 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다음 위에 거 먼저 봅시다. 자, 훨씬 많은 수확되는 물질의 집중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집중이 더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만들었냐면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거 앞쪽에 있는 수렵 채집인들은 일은 덜하고 얻는 건 더 많았지만 모여 살지는 못했겠죠. 머리를 그렇게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농경은 하면서 어떤 장점이 생겨났냐면 농경사회는 일은 더 많이 했지만 수확하는 물질과 에너지가 한 군데 집중이 되니까 얘네들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이 특정한 지역에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 이 이야기가 그 적절한 자리 위치하게끔 만들어주면 될 건데 쭉 읽다 보면 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앞쪽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앞쪽까지가 다 뭐에 관한 얘기였냐면 농경이 아니라 수렵 채집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뭐가 되냐면 농경인들의 이야기가 되니까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갈라야 되는 거예요. 수렵 채집인들은 어디에 실패하는 거죠? 정착에 실패하는 거고 농경인들이 정착을 하는 건데 농경인들의 이야기가 이 두 문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 건데 이때 because the transition이 활용이 될지 as a result가 이 문장과 연결해 활용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 쉽겠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조건들이죠. 사회의 복잡함의 증가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라는 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 대비 에너지가 떨어졌다라는 얘기하고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5번 자리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문제를 푼 지가 오래돼갖고 여러분이 기억이 진짜 안 나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씩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수업할 때는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꾸 직전에 풀고 같이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접근하거나 사고하는 것들을 자꾸 저하고 좀 비슷한 방식으로 맞춰갈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또 그렇게 해야죠. 자, 종종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assume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면 쉬워요. 그 괄호가 있죠. 얘는 근거 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단어장에 보면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종종 뭐라고 생각하냐면 초기 그 채집 수렵인들이네요. 근데 우리는 수렵 채집이라고 하잖아요. 초기에 수렵 채집인들이 더 적은 시간을 쓴 겁니다. 더 적은 시간을 쓴 거고 더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죠. 누구보다? 농경인들보다 말입니다. procure이라는 단어가 교과과정 외 단어예요. 얘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꼭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알면 또 좋죠 뭐. The needed matter and energy니까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뭐 이 시절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겠어요? 먹는 거겠죠, 그죠?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얻는데 농경인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고 하죠. 실제로 수렵 채집인들은 생활이 굉장히 편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문화인력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노동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나무가 다 익어 있는 열매만 발견이 됐다면 그 3개만 따먹으면 배부른 거잖아요. 그 8개에 3,000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금방 배부르니까. 그럼 배부르면 다시 따지 않아도 되는 거고, 만약에 멧돼지라도 하나 잡으면 보통 수렵채집인들의 무리가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많으면 이동도 어렵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 50명, 60명을 잘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큰 부족이었대요. 한 5, 60명 되면 내부에 싸움도 생기고 항상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무리들이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멧돼지 하나 잡으면 3일 노는 거예요. 더는 방치 못하죠. 썩어서. 냉장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또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굶는 일도 없고 굉장히 잘 살았답니다. 근데 오히려 농경사회가 되면서 일단 제일 고통스러운 물을 길어와야 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그러고도 흉년이 되어버리면 굶어 죽어버리는 그래서 저희 누구죠?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류 최악의 실수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농경을. 뭐 그랬다고 이렇게 하죠. 자, 근데 그래서 농업이 그러면 왜 시작이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던데, 문화인력자들 책을 보면 우연히 수확이 좋은 곳에서 농사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수확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농경사회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우연히 수확하기 좋은 곳에서 들어가는 노동 대비 수확이 잘 되던 그 농사가 옆으로 퍼져서 농사가 확대되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런 관련 지문들도 모의고사에 꽤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제 좀 쉽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이런 거 나중에 수능 특강에 나오는 개념어들은 다 챙겨두세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종종 뭐라고 생각하냐면 초기 수렵 채집인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적게 썼다고 해요. 농경인들보다 뭐 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수렵 채집인들은 에너지 리턴이 에너지의 회수입니다. 온 뭐에 관한? 투자에 관한, 흔히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투자 대비 에너지 회수가 라는 얘기예요. 투자 대비 에너지 회수가 굉장히 높았죠. 적은 에너지를 썼는데 얻는 먹을 건 많았다. 쉽게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these resources, however, 하지만 resources는 이런 자원은 대체로요, not very concentrated, 상당히 집중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아주 다양했는데 대단히 1년 내내 퍼져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자원들은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펼쳐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살지 않는다면, unless라는 말은 if not입니다. 만약 뭐가 아니라면 하는 말이에요. With very concentrated energy resources가 있는 지역에 살지 않는다면, 대단히 집중된 에너지 자원이 있는 곳에 살지 않는다면, 자, 어떤 거냐면 could be stored all year round, 1년 내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즉 1년 내내 저장되어 있는 집중된 에너지 자원과 함께 있는 이런 지역에 살지 않는다면, 자, 예를 들어서 바다, 해류니까 그냥 바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teaming with marine life의 팀은 팀을 이루다라는 동사네요. 그러니까 팀을 이루는 거니까 무리를 이루고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다 생명체들이 무리를 이루어 있는 바다 가까이 같은 이런 곳에 살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항상 잡아먹을 수 있는 어류가 있겠죠. 그렇게 concentrated 되어 있는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얘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됐냐면 유목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했던 거죠. 여기 나 있는 열매 다 따먹고 나면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군데 정착 못하고 가야겠죠? 이 동네가 예를 들어 토끼 서식지인데 뭐 한 100마리 잡아먹고 나면
또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유목의 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생명체들이, 이런 자원들이 완전 집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면. 반면에 얘네들은요, 자, 그러는 동안에 또 그래서 걔네들은 뭐 할 수 없었냐면 populate the land니까 그 땅에 populate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거주하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dense라는 단어는 아주 밀도 높은 거죠. 그래서 빽빽한이라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아주 빽빽하게 무리를 이루어서 높은 인구 밀도로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수렵채집 시절에는 그래서 대부분이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농경사회가 되면서 정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보통 아이를 낳는 간격도 5년, 6년의 간격을 두고 아이를 낳대요.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관리하는 건 엄마의 책임인데 엄마가 이렇게 양손에 아이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동을 할 때. 그래서 아이 하나가 걷기 전에 둘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가 이제 농경사회가 되면서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그냥 오롯이 어디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냐면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간격이 1년 간격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외부 활동은 오히려 더 적어지고 육아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형태로 농경사회가 가지고 온 변화 중에 한 가지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는 어디서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을 다 읽었을까? 근데 자꾸 이런 게 시험에 나와줘서 고맙기는 한데요. 강의하는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거꾸로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얘들 어떻게 감당하나. 선택압 이런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얘네들은 keep the complex니까 그 복잡함을 유지해야만 했죠. 자기들의 사회의 복잡함을, 인구 밀도를 쉽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로우하게 유지해야만 했죠. 자, 그러면서 추구하는 겁니다. 뭘 추구하냐면 인구 성장을 제한하려고 했던 거죠. 그 무리의 부족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력자들이 밝혀낸 걸로 수렵채집인들의 무리 중에 제일 컸던 무리가 150명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를 가장 넓게 가졌을 때 기억할 수 있는 숫자를 그 정도로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들의 전화기를 열어보면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150 정도 된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다라고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명은 우리 집 앞에 그 술 파는 가게 아저씨고요. 자, 그 트랜지션이라는 말은 그 변화, 변천이죠. 자, 그러다가 이게 농사와 animal husbandry로의 변화가 implied 뭘 의미하는 거냐면 더 많은 일을 의미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죠. 그죠? 농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여서 그래서 에너지 리턴이 on investment 대비 투자 대비 에너지의 회수가 뚝 떨어지게 된 거죠. husband라는 단어는요. 이게 뭐 동물 남편들 이런 게 아니고요. husband이 뭐죠? 남편이잖아요. 이 husband이라는 단어는 hus가 house예요. 그 house를 band라는 말이 묵다 관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집 관리자라는 말이 남편이라는 뜻으로 단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husband라는 단어가 명사로 남편도 되지만 관리자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동사가 되면 관리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면 동물 관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을 기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와 동물의 사육애로 변화는 뭘 의미했냐면 더 많은 일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대비 에너지는 뚝 떨어지게 됐죠. 나쁜 거죠, 그죠? 노동 대비 얻는 게 적은 거니까. 자,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집중이 수확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집중이 뭘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해주는 거네요.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오다, 등장하다, 출현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뭘 위한 조건이 나오게 되죠? 사회의 복잡함의 증가를 위한
조건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라는 말하고 앞쪽에 있는 이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여기 나오는 투자 대비 에너지의 투자 대비 에너지가 나빠졌다라는 얘기가 이 말로는 어울리지 않으니 5번 자리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개별 문장만으로도 얘는 현재 답을 찾을 수 있기는 하나 그래도 글의 전체 흐름을 읽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두 가지의 비교 대조가 일어나는 지문은 가운데가 잘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장 삽입, 순서 삽입 문제에서 이런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서로 나뉘는 거. 아까 우리 순서 문제에서도 하나 봤죠? 기억 안 나세요? 순서 문제에서도 하나 봤잖아요. 어디서 나뉘는 거 봤었어요? 네, 여기서 이거 아니구나. 이 한 문제구나. 이 한 문제에서 반 나뉘는 거 봤었잖아요. 나와라 이씨. 이 지문에서 뭘로 봤냐면 하나는 dispositional information을 주고받는 게 대화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대화가 아닌 데서 일어나는 사례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나누는 경우가 연결사나 또는 문장의 순서로 단락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자의 주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장치를 하나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놈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전에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는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그래서 이 자리에 뭐 하나가 나타난 다음에 데이라고 되는데 두 가지로 갈라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데이인데 그 갈라지는 내용은 여기에 있는 거여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가 앞쪽이 수렵채집인에 관한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에 농경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 데이인 거예요. 근데 농경인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갈라지는데 그 말을 찾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이야기들이 순서 삽입 문제에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비슷한 류의 패턴의 글들을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내용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내용은 빈칸이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33번, 34번은 설명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해설 강의 포기하는 강사들도 많고 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얘는 노력하면 맞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꾸준히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많이 풀어보는 건데 빈칸 문제는 주제, 요지, 제목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면 모의고사 1회분을 풀어봐도 4문제밖에 못 푸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얘만 모아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다음번 책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9번에서 40번 한번 해두려고 하는 게 어휘어법 문제 때문에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푸는 거냐면 순서 삽입 문제 이런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빈칸 순서 삽입만으로 줄여서 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도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되고 나면 29번 문제를 풀고 나면 어법 문제도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는 하루에 내가 8문제를 풀 때 8문제 중에 한 문제만 어법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하루에 8문제는 주간학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법 문제를 푸는 것도 해석 능력을 높이죠. 오히려 더 높이죠. 정확하게 읽게 하니까. 어법 문제를 푸는 걸로 빈칸 문제를 맞힐 수는 없어요. 빈칸 문제를 푸는 걸로 어법 문제를 맞힐 수도 없고 독자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어법 문제를 풀어서 해석 능력은 높일 수 있으니 그러면 그때 내가 푸는 문제에 한 문제 정도를 어법 문제로 교체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법 문제는 그럼 요즘 시험에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4, 50문제 정도 풀고 나면 어법은 무조건 맞춥니다. 항상 모의고사 또는 수능의 어법 문제 전국 정답률이 60% 넘거든요. 그러면 그건 2등급 정도만 되면 틀리지 않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맞는 문제로 가야죠. 근데 굳이 그걸 지금 할 필요는 없어서 40번 갑시다. 이러다가 기차 놓치겠다. 자, 40번 문제는 풀 때 제가 항상 이거부터 먼저 풀라고 그랬죠. 이거 요형문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많은 미래학자들은 기술과 사회적 구조를 뭘로 보냐면 인과관계의 사슬로 보는 거죠. 즉 인과관계로 파악을 합니다. 기술과 사회적 구조를요. 자, 그런데 이 complexity of social, political, economic world를 즉 사회, 정치, 경제적 세상의 복잡함을
A 한다라고 그랬어요. futurologist들은. 반면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social scientist가 나오니까 이 글의 내용은 두 가지로 갈라져 있겠죠. 하나는 미래학자들이 얘기가 나올 거고 하나는 사회과학자들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당연히 둘의 입장은 반대겠죠. 그래야 while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회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 서로 다른 변인들 간의 이 혼란스러운 상호작용을 비하기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A, B를 찾아서 게임을 하라고요. 찾는 게임을. 보기를 보니 underestimating, overestimating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반대되게 섰네요. 그리고 보기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하나 조심하실 게 여기는 지금 deepening이라는 말이 나와서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됐을 때 5번 쓰고 이러면 대학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답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뭐는 하나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자리가 disregarding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underestimat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나왔는데 사실은 한 단어인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렇게 나와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오른쪽에 보면 5개의 단어가 다 다르네요. 다 다르게 주어졌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5개가 다 다르게 주어졌으나 또 두 개가 동의어인 경우들이고 서로가 반대되는 말들인 보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조심해서 보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거꾸로 이제 찾겠다라고 덤비기 시작하면 볼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lace to low value라고 했죠. 가치를 너무 낮게 잡는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은 똑같이 생겨 먹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그대로 주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꿔서 지금 뭐라고 준 거예요? 이 자리를 underestimate이라고 준 거겠죠. 자, 그 다음 B번 자리에 해당되는 말은 그러면 마지막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러죠? 그냥 observe만 해라. 관찰만 하라. 뒷말은 똑같잖아요. 다른 연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관찰만 하라라고 했는데 관찰하다라는 단어가 뒤에서 뭐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니터로 나와 있으니까 보기 1번을 답으로 택하면 되는 거겠죠. 자, 얘는 이제 지문이 아주 숨쉴만한 여유 있게 볼 만한 수준입니다. 자, 많은 미래학적인 사고네요. 좀 깊이 해보는 생각, 깊은 생각 이렇게 할까요? speculate이라는 단어가 지금 바로 이어서 또 다르게 하나 나올 겁니다. speculat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수능에 나오는 단어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contemplate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지문이었나? 다음 지문에 나오나?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거 reflect요. 쉽게 쓰면 think over 이런 말들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 밑에 있는 거야 아실 거고 이 반사하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의 사고는 특정한 패턴을 따르는데 미래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그리고 틀림없이 기술을 뭐로 보죠? 원인과 그 다음에 원인으로 보고 사회적 구조를 뭐로 보는 거죠? 결과로 보는 겁니다. CASB라고 써서 A를 B로 여기다 이런 말이잖아요. 제일 흔히 보는 건 regard나 think of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A 자리에 들어온 말이 기술을 그 다음에 as 원인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 더 붙은 거죠. social structure를 그 다음에 as 뭘로? consequences로 여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과 결과를 cause and consequence라고 썼는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건 cause and effect를 훨씬 더 많이 쓰죠. 이 지문에서도 계속 이어서 effect가 나옵니다. 자, 많은 미래학자들의 사고는, 미래학적 사고는요, 기술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생겨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 지금 AI가 이러고 있으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 태도가 뭐를 향한 태도냐면 기술을 향한 태도가 becomes 뭐가 되어버리냐면 정말로 중요한 태도가 되는 거죠.
기술이 원인이고 이 기술이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기술에 대한 태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이론은요, 많은 무게를 주지 않죠. 누구에게? 이 역할에게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겠네요. 어떤 역할이냐면 사회적 그리고 산업의 정책이 미래를 만드는데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기술이 중요한 거지 어떤 정책이 뭘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게 전형적으로 언제 일어나냐면 미래학자이면서 또한 모일 때 엔지니어들일 때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엔지니어는 뭔지 아시죠? 이과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과 것들이 보면 이제 이 애들이 사고가 좀 보면 이과 것들이 보면 사고의 폭이 좀 협소하고 단순하고 이렇잖아요. 빵 8개 주면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멍도 좀 웃고 막 해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미래학자들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과애들이 되면 그러면 얘들은 특히나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뭘 알고 있냐면 어떻게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기술이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건 아는데 얘네들이 너무 낮은 가치를 두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요게 좀 전에 보기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underestimate로 바뀌는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적 세상의 복잡함에 인간 사회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 건지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단지 기계적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자, 반면에 사회과학자들은, 이거 문과 것들이죠, 이번에는. 이 문과 것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보라고 해요. 우리에게 사회적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be aware,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뭘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한대요. 뭘 구별하기가 어렵냐면 cause and effect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아야 된대요. And 그래서 the forecast themselves가 예측 자체가 가끔씩 bring about 뭘 가지고 오냐면 bring about이라고 하면 가지고 오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좋아하고요. 가져다 놓다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보통 나눗장에는 일으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out이 주변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지고 오다 라는 말입니다. 주변에 가지고 온다는 게 혁명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 그게 혁명을 일으키다라는 얘기죠. 아무거나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학자들은 문과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측 그 자체가 뭘 가지고 온다? 바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뭐든 예측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예측이 가져온다라고 문과 것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뭘 가냐면 스스로를 실현하는 예언이죠. fulfill이라는 단어가 full하고 fill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채우다라는 얘기죠. 임무를 줬더니 끝까지 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ulfill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임무 같은 걸 완수하다라는 말이에요. 보통 이행하다, 실행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끝까지 다 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를 완성하는 예언이 되는 거죠. 스스로를 이행하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AI가 앞으로 이 디자인 분야는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면 이과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AI가 생겼으니 디자인은 앞으로 AI가 나오는 세상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문과 것들은 저거 단체로 기술자들이 반대하면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거꾸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으로는 AI의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언에 맞게끔 행동을 해서 실제로 예언한 결과를 스스로 채우게 되는 스스로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예언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예측이 그 예측대로 행동하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말하기를 사회의 현실에서 사람은 오직
그냥 뭐만 하면 된다? 관찰만 하면 되는 거죠. 뭐를? 이 혼란스러운 상호작용을, 케이어스라는 단어가 혼란, 혼돈이잖아요. 우리가 카오스라고 하는요. 영어 발음으로는 케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chaotic interaction이니 혼란스러운 상호작용은 관찰하기만 하라는 거죠. 다양한 variable은 지난주에도 나왔죠. 변인, 변수입니다. 다양한 변인들 간의 혼란스러운 상호작용을 관찰만 하라는 겁니다. rather than 뭐보다는 그 단순한 인과관계의 체인으로 보지 말고요. 이 여러 가지 변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잘 지켜보고 있으라라는 게 이 사회과학자들의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기술과 사회적 구조를 뭘로 파악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는 과소평가해버리는 거죠. 사회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지를 너무 단순하게만 보는데, 반면에 사회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잘 지켜보라고 하죠. 이 다양한 변수들 간의 혼란한 상호작용들을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1, 2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문 어렵다. 보통 이제 41, 2번 지문은 하나의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두 개의 지문으로 나오면 첫 번째 지문을 뭐처럼? 첫 문장처럼 이용하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나오는 도입 부분이 되잖아요. 두 개의 단락으로 나오면 첫 단락이 그 첫 번째 문장처럼 활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을 해나가는 게 두 번째 단락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을 지문의 중반 이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강조점을 찍어서 찍는다면 첫 번째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이나 다 똑같이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 마지막에 내가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41, 2번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때는요, 이 네 군데 문장을 먼저 보고 답을 쓰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주장과 반대되는 말이 거꾸로 어딘가가 돌아가고 있겠죠. 주제와 무관한 문장에 밑줄 치는 경우 없어요. 다 주제와 관련이 있는 문장에 밑줄을 치게 될 거고, 주제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밑줄을 치게 될 거니 그 부분까지 살펴보면 될 거고, 주제는요, 얘기했던 4개의 문장이면 충분히 다 짚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그런데 한 단락으로 돼 있죠. 빵을 8개나 먹더니 목이 메어가지고 물을 먹네요. 휴. 얘는 그런데 지금 한 단락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한 단락으로 나오면 단락 하나짜리가 좀 긴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늘 우리가 하던 것처럼 첫 번째 문장에서 글의 토픽을 잡아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예측하면서 그냥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글의 마무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챙겨보면 될 건데, 또 하나의 내용으로 지문이 길어졌으니 내용은 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긴 지문에 약한 이유는 긴 걸 안 읽어봐서, 그리고 자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 못 짓고 문장들을 자꾸 따로따로 봐서 1, 2학년 때 사슴 긋던 버릇에 자꾸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자꾸 머릿속에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가십이, 그럼 이거 가십이 뭐가 될 거냐면 이 글의 토픽이 됐겠죠. 가십은 우리말로 사람들이 그냥 가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가십이라고 합니다. 신문 이런 데도 그냥 가십이라고 나와서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그 사랑과 관련되어서 좋지 않은 이야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퍼뜨리는 걸 가십이라고 합니다. 뒷담화예요, 뒷담화. 근데 뒷담화는 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느낌도 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연예인들에 관한 우리가 뒷담화를 난다고 하진 않죠. 근데 그것도 가십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김선호가 1인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뭐 세금을 많이 떼먹었더라 이런 것도 그건 사실이긴 한데 가십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거 없이 얘기가 돌기도 하죠. 걔가 또 김선호가 옛날에 여자가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대던데 잘 안 와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는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그것도 일종의 가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에 뒷담화라고 가도 됩니다. 비슷하니까.
뒷담화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뒷담화가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건데 although가 붙었네요. 그러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뭐가 중요해요? 얘가 그런 거 말고도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다지 좋지 않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 이 글의 주제는 거의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십의 단점, 문제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가십은 나쁜 거야 라는 얘기로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 나중에 우리 한 6월, 7월쯤 되면 첫 문장, 마지막 문장만 보고 답 써놓고 그 다음에 해석할 거거든요. 그래 해석 시간을 좀 많이 줄이게 될 건데 문제 푸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하루에 8개 정도 지문을 가는 거고 그때 되면 10개에서 12개 정도로 갈 건데 상대적으로 지문 난이도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갈 건데요. 그때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으로 제가 하는 걸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도 적응도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얘기 했잖아요. 모의고사 보기 전에 다 읽었는데 모르겠거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다시 보라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마지막 문장 보고 답 쓰라고. 그 다음에 글의 구조가 파악이 되면 더 좋다고요. 그리고 거꾸로 그리고 나면 이제는 글을 읽는 힘도 더 생깁니다. 거기에 맞게 읽을 거니까. 쭉 읽어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거니까 가십이 나쁘다는 걸 알고 읽을 거니까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문장을 개별적으로 떼어내지 마시고 갖고 보시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이데거 같은 윤리학 사상에 나오시는 분이 나오셨네요. 하이데거 같은 분이 나오시면 가십이라는 건 뭔가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심오한 방법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41번의 문제가 시간이 1분이 남더라도 정답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반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지만요. 혹시 또 압니까? 시험 보다가 자다 깼더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쉬는 시간에 다이소 잠깐 갔다 왔더니 이렇게 뭐 시간이 너무 지나 있고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기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왔어야 되는데. 보면 어쨌든 뒤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심적인 이런 말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가십을 psychological depth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but 들어가는 거, rather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강조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오히려 가십은 뭐처럼 이용하는 거다? 기름진 패스트푸드처럼. 이 건강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근데 팍 일회성으로 소비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십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 1번 보니까 가십이란 마치 뭐 같냐면 먹을 만한 가치가 없는 패스트푸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이 답이군요. 가십 나빠요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야, 그 말을 퍼뜨려라. 그리고 기술로서의 생산적인 가십. 아닙니다. 그죠? 세 번째가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됐네요. 공통적인 쓰레기죠, 뭐. 4번은요, 이 가십의 긍정적인 측면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으니까 얘도 말도 안 되죠. 좋은 거 얘기한 게 아니니. 마지막 5번째 보니 가십이란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십 나빠요 라는 얘기가 1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건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봐야죠. 근데 글의 전체를 안 보고 자꾸 부분을 보고 이러면 잘 틀립니다. 이런 문제들도. 그래서 자꾸 글의 주제에 기반해서 글을 읽으려는 노력을 자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비록 가십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reputation이라고 하면 얘가 명성, 평판 이런 단어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요. 뭐에 관해서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그 평을 만들어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극도 하죠. 뭐도 자극하냐면 기준, 표준의 진화를 불러내기도 합니다. 걔는 이래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점점 더 수준, 기준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그게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다른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어떤 다른 특징이냐면 별로 좋지 않은 이라는 얘기네요. savory라는 단어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게 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맛이 좋거나 향기가 좋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취향에 좋은 이런 것들을 savory라고 하거든요. 마음에 드는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어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할 때냐면 뒷담화를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라고 브라이슨이 말을 하는데 because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니까 자기들이 뭐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다지 깊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저것이 진짜 사실일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심성 없이 뒷담화를 깐다는 거예요. 자, this means that 이 얘기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소문이란 너무 쉽게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진실은 왜곡된다라는 거죠. distort라는 단어가 왜곡시키답니다. 여기 당연히 지금 BED로 됐으니까 왜곡되다라는 말이 됐겠죠. distort 몰라요? 저 단어 알아야 돼요. 중요한 단어예요. 보기 같은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혹시 기타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페달로 밟아서 소리 왕왕왕 이렇게 나면 그거 distortion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왜곡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왕거린다고 와우와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좀 디스토션이 그래도 좀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왕왕이가 뭐야, 왕왕이가. 자, 그 다음에 필로소피인 이 마틴 하이데거 아저씨는 윤리학 사상에 나오는 그 현대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이 모른다고 안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그래서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가십이라는 건 아주 넓은 원을 그리면서 막 퍼져나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테이크선 뭘 가지게 되냐면 뭘 띠게 되냐면 그리고 권위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아주 권위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이 가십이 권위를 가져요.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가 주목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십이라는 게 아주 폭넓게 퍼져나가고 아주 권위적인 특징을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게 가십거리의 내용이겠죠. 내용이 그렇게 돼요. because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마 이거 문제 풀 때 무슨 말인지 다 해석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게 가십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른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그런 걸로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이야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보통은 뭐 한적한, 게으른 이런 말로 많이 쓰죠. 이 쓸모없는 얘기가 constitute이라고 하면 구성하다라는 얘기잖아요. constitution이라는 단어가 우리 헌법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앞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기억해도 좋은데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자, 아이들 토크가 이루어지는 건 이런 가스핑과 뒷담화와 내 말을 pass along이라고 하면 전달하다, 건네다라는 말이겠죠. 이 가스핑과 passing the word along의 과정에서 이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프로세스가 되냐면 그 초반에 근거 부족이죠. 초반에 그라운드가 없어요. initial이라는 말이 처음의 시작의라는 뜻입니다. stand on이니까 서 있을 바탕의 초기 부족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왜 어디에 근거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자, 그래서 어디에 바탕을 두다, 어디에 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바탕의 부족이 초반에 바탕이 근거 없이 퍼지는 얘기잖아요. 그 바탕의 부족이 점점 커져서 또 뭐가 되냐면 이 근거 없음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완성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뭐가? 이 쓸데없는 이야기가 가스핑과 이 말의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란 처음에 별로 기댈 만한 이 바탕도 없었던 것이 점점 더 성장해서 완전한 바탕 없음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별 근거도 없이 작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완전한 쓰레기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the problem with gossip의 문제는 is that 이런 건데요. 어떤 거냐면 it's based on 그게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원받지 않는 루머. 즉 이게 뭐라고 하죠? 근거 없는 루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bothered to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완전한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bothered to do라고 이렇게 뒤에 동사 원형 부정사로 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뭐뭐 하다, 그다음에 애써 뭐 하다 이런 얘기죠. 지나가는데 5만 원짜리가 2장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리가 좀 아프긴 한데 다음에 죽기로 하고 가진 않겠죠. 얼른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얼른 주워서 저기 뭐지? 3,000원에 8개니까 5만 원 쓰면 여기 그러면 얼른 죽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허리가 멀쩡하더라도 탁 들었는데 10원짜리가 2개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애써 굳이 그걸 짚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게 일부러 뭐하고 애써 뭐하는 걸 bother to라고 합니다. Don't bother to pick it up, pick it coins on the street이라고 하면 길거리에 있는 동전 애써 줍지는 마 이런 말이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5만 원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눈이 왜 동그래집니까? 그런데 이 무력에 가득 찬 자, 하이데거에게는 가십이 superficial way였던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가십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제가 오이 문제는 긍정 부정만 놔도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놔도 된다고 그랬고 이 자리에 원래 문제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profound가 들어있었는데 이 자리에 심오한 방법이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superficial이라는 말은 뭐예요? 피상적인, 뭐 경우에 따라서 표면적인이라고 쉽게 해석해도 좋겠네요. super이라는 말이 위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FIC라는 말이 얘가 얼굴이에요. face예요. 얘가 면이에요. 그래서 면 위쪽이 되는 거여서 superficial이라고 쓰면 제가 피상적인, 표면적인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남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냥 표면적 방법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it doesn't involve 그건요. 이 gossip은 doesn't involve 수반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아요. 연관되지 않아요. 아주 진지한 시도를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려는 to understand another person을 알아보려는 another person을 이해하려는 그런 진지한 시도는 하지 않고요. 자, 그런 건 없고 하지만 종종 remains 남아있죠. 유지가 되는데 어떤 상태가 유지가 되냐면 shallow라는 건 깊이가 얕은 거예요. and 그리고 imprecise, precise가 정확한 거잖아요. 그럼 앞에 아니다라는 말 붙어서 여기는 부정확한이겠죠. 자, 하지만 종종 굉장히 얕고 그 다음에 부정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겠죠. 사람들은요, 가십을 방법으로 이용하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이냐면 dig into라고 하면 뭐 파고들다, 파헤치다 이런 말 좀 되겠네요. dig in이라고 쓰기도 하고 dig in이라는 말은 먹다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야 먹자라고 할 때 let's dig in이라고 해요. let's eat 이러면 뭐 좀 이상하거든요. let's eat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안 되는 말도 아닌데 먹자라고 할 때는 dig in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우리말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항상 예를 들어 한 입 먹는다라고 하는데 원마우스 이런 말 쓰고 이러면 입 한 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대학 가면 영어로 돼 있는 유튜브 많이 보시라고요. 한국의 영어 책, 영어 회화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걔네들이 실제로 쓰는 말이 어떤 말인지. 예를 들어 입술이 텄어 영어로 하라고 그러면 못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건 4살짜리, 5살짜리도 하는 말인데 어른들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어른들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충수, 돌기염 이런 이상한 단어는 다 외우고 다니고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치과 스케일링이라는 단어, 스케일드는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애도 많아요. 그 단어는. 그리고 스케일링이라고 하지 않아요. have 목적어 스케일드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야 먹자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입은 뭐라고 그러죠? 네,
바이트 맞아요. 원 바이트는 아니고 그래브 바이트 이러면 그랩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뭐 좀 먹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랩십이라고 하면 야, 한 모금만 먹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은 못하고 예를 들어 야, 난 솔직히 삼겹살은 싫어. 솔직히 영어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프랭클리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면 솔직히 뭐라 그러죠? honestly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게 삼겹살이 지금 대학 가서는 그런 거 바꾸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low key라고 합니다. 이참에 하나 배워두시죠. 이거 그리고 나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도 대하다 보면 솔직히 이런 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미국 애들의 일명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low key, hate it. 나 그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frankly speaking은 정중한 말이죠. 솔직하게 말해서라는 예의를 갖춘 말이 되는 거죠. 근데 frankly speaking은 하나 알아둘 게 영국 사람만 쓰는 말입니다. 미국 애들은 안 쓰는 말입니다. 미국 애들은 to be honest with you입니다. 그것도 배워봤죠? 야, 너에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어, 영국 영어도 나중에 그래서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좀 배울 게 있죠. 예를 들어 fine 같은 경우 그렇죠? fine 같은 경우도 아니다. 둘 다 그냥 괜찮아 이런 말인데 영국 애들은 fine을 많이 쓰고 미국 애들은 fine을 조금 부정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아시죠, 그죠? How are you라고 물었을 때 너 좀 어떠니? 라고 얘기하는데 fine이라고 답하면 걔는 영국 애고요. 그것이라고 답하면 걔는 미국 애입니다. 영국 애들은 항상 모든 상황을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I'm fine이라고 하면 난 괜찮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fine을 좋아라고 알지 마시고 괜찮아라고 아세요. 괜찮아. 나는 그거 신경 안 써. 괜찮아라는 말일 때 주로 fine을 쓰고 미국 애들은 세상 만사를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걸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아저씨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걔네들은 그래서 fine을 쓰지 않고 대부분 그것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죠. 어디였냐? 미인이었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십을 어떤 방법으로 쓰지는 않냐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깊이를 알아보려는 방식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게 쓰지는 않고 오히려 소비하죠. 그걸 뭐처럼 소비하냐면 아주 기름진 패스트푸드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건 가르쳐주고 가야지. 입술이 갈라진 건 뭐라고 그러게요? 딱 배우면 이제 안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보는 단어거든요. 그걸 챕트라고 합니다. 입술 트는 걸. 그래서 챕스틱입니다. 챕트라고 쓰면 이게 입술이 튼 거예요. 그 다음에 certainly 그래서 확실히 자 그래서 그게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는 주는데 이 가십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뭐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많은 가십들은 단지 뭐 자극만 있지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극만 있고 가르침이란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 가십은요 거의 아닌데 도스라고 하면 도스라는 게 용량 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전한 진리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말이 됐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에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굳이 여기서는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순수한 진실인 경우는 거의 없고 종종 뭐랑 다 섞이게 되는 거죠. 픽션하고 뒤섞여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김선호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김선호는 사실이잖아요. 김선호가 픽션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충 그와 관련 얘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서 만들어지는 가십의 특징을 이야기를 한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뭘로 마칩니까? 문학 교수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맺은 말을 넣는 거죠. 패트리카 메어 스펙스가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십은 이 평판을 갖고 노는 건데 그래서는 뭘 순환시키게 되냐면 진리와 반만 진리 그리고 거짓 이런 것들을 온 동네방네 돌게 만든다는 거죠. 뭐에 관해서? 활동에 관해서. 가끔씩은 동기와 감정에 관해서 말입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관해서 그리고 또는 동기와 감정에 관해서 진실
반반 진실, 거짓을 온통 순환시키는 게 가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단락이 길어진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20번째 문제에서 주제, 요지, 제목을 다루어 왔던 방식으로 지문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에 although가 강조잖아요. 그죠? 얘만 잘 챙겼어도 가십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보기 자체가 1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답 쓰는 건 대단히 사실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늘 얘기하듯 오씨, 이런 비용신 진짜. 진짜 아프네. 그 주제와 웃지 마, 웃지 마. 저 이쁘게 생겨갖고 저렇게 요살스럽게 웃고 있습니까? 주제와 그 무관한 내용에 밑줄이 가는 경우 없어요? 이를 serious 이런 데다가 밑줄 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건 다 어쨌든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제문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가는 게 현명하게 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43, 4, 5번은요. 집에 가서 아빠랑 같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이런 동화가 있더군 하고 같이 즐거운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액츄얼 테스트를 한 해 다 마쳤습니다.